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7절 공범과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은 공범과 신분의 형법적 가작을 해가지고 33조 공범과 신분이라고 하는 33조 법조문을 써놨습니다. 요 법조문은 2020년 12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뭐 2021년 1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뭐 개정된 조문에 의해서 법조문을 써놨어요. 그 뭐 크게 바뀐 건 아니고 뭐 어법에 맞게끔 바꿨다는데 읽어보면은 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33조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33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 33조 해석 부분은 결국 학설 대립과 판례 대립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범과 신분에 관련되어 있는 33조 법조문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있다면 왜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자, 신분관계에 성립되는 범죄다 하는 거 우리가 뭐 신분범이라 그러는데, 자, 이런 신분범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공을 했어요. 가공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공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정범, 신분이 있는 사람이 정범이다. 그러면 정범의 형에 공범이 이렇게 가공했다. 가담했다는 것은 결국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범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신분의 영향들이 다 공범한테도 미친다. 이것이 만약에 33조가 없다면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적용 안 하고 우리 형법은 33조라고 하는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뭐 독자적으로 이제 어떤 그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3조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33조가 있기 때문에 33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읽었던 33조는 결국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같은 경우는 결국 본문의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해서 연대작용을 하는 것이다. 즉 신분 관계로 성립할 범죄, 즉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공했다.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비신분자한테도 신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성립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신분범에 있어서 즉 신분은 비신분자의 공범에 대해서 연대작용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단서라고 하는 건 뭐냐, 단서라고 하는 것은 공범관계에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에 대해서 각각 개별작용을 인정하고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3조 본문은 연대작용을 설명한 것이고 33조 단서는 개별작용을 적용한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논의들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 전에 먼저 그럼 신분이 무엇이냐, 신분이 무엇이냐는 신분의 개념부터 먼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면 신분의 의,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신분의 개념 보면 신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일신연속적 특성, 즉 여기서 일신연속적 특성이라는데 개인적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남자냐 여자냐, 즉 뭐 몇 살이냐 하는 이런 개인이 갖는 개인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일신연속적 특성이라고 그러고, 이 일신연속적 특성이 신분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때문에 신분이란 사람의 일신연속적 특성, 그리고 일신전속적 관계,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개인적으로 갖는 지위, 이런 것들도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계, 존속, 비속의 관계, 그 다음에 공무원, 의사, 약사 등 일정한 직업군,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아니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아니면 보증인적 지위,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개인이 갖는 개인적 지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신연속적 상태, 개인적 상태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상습성, 업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개인적 상태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전속적 특성, 일신전속적 지위, 일신전속적 뭐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신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요소를 갖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자, 신분을 논할 때 결국 신분은 일신 전속적 특성, 관계나 지위, 아니 속성 같은 것들을 말한다. 자, 이것이 신분이라고 하는 건데, 특성, 지위, 그 다음에 상태, 뭐 속성이라든가 뭐 상태,
말한다고 하는데 얘네는 어떤 개념 요소를 갖냐고 한다 가지고 첫 번째 개념 요소로 갖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 관련적 요소이지, 그러니까 행위자 관련적 요소이지 행위 관련적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교환은 행위 관련적 요소라고 말하는데 정확히는 이거는 보면은 객관적인 행위자 관련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갖는 이 신분이 갖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개념적 요소 첫 번째는 객관적 행위자 관련적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 관련적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행위 관련적 요소. 행위 관련적 요소는 뭐다? 이거는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 구성요건에 보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그 다음에 고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거기서 이제 주체와 관련된 행위자와 관련된 요소만은 우리가 저걸로 봐야 되지. 그 다음에 그 행위 관련적 요소로서 나머지 행위 관련적 요소는 우리가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 관련적 요소는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 행위 관련적 요소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동기, 고의, 동기, 불법 정득 의사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다? 행위 관련적 요소이지 행위자가 갖고 있는 내적에 관련된 모습이기 때문에 행위 관련적 요소이지 행위자 관련적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판례하고 일부 견해들은 목적이나 고의나 동기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일부분은 또 행위자에 관련된 것도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목적이라든가 고의, 불법 정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논의하기 위해서 자, 신분의 개념 요소는 객관적인 요소 중에서 행위자 관련적 요소가 바로 신분의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행위 관련적 요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관적 요소도 우리가 신분에 관련된 요소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의, 목적, 불법 용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분법에서 말하는 신분에 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판례에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모의 목적에 관련된 모의 목적으로 위정한 자에 대한 모의 목적은 33조 단서의 신분이다. 즉 부진정 신분법에서 신분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판례는 좀 행위 관련적 요소로서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건데 판례에게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관련돼 가지고 신분은 계속성을 가져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이 계속성을 유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견해들도 상당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계속성 가져야 돼요.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상습성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영업성은 업무성 같은 경우 업무자의 지위는 그 순간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판단하는데 업무자의 지위, 상습성 이런 것들도 과거의 행위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업무자도 처음 행위를 할지라도 앞으로의 계속적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업무자의 지위가 인정되듯이 당연히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만 딱 갖게 되는 그러한 지위, 상태, 그다음에 관계, 특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분이라고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신전속적 특성, 지위, 상태인데 이런 거는 객관적 행위자 관련적 요소로서 일정 정도의 계속성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것들만 우리가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신분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우리 형식적 분류 방법과 실질적 분류 방법이 있는데 형식적 분류 방법은 교환에 23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구성적 신분, 가감적 신분, 소극적 신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성적 신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즉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우리가 진정신분범이라고 그러죠. 일명 그런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을 구성적 신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가감적 신분이라고 하는 건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신분 그런 걸 우리가 부진정 신분범이라 하는데 그 부진정 신분범에서의 신분을 가감적 신분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분이 없는 자가 행위를 하면 범죄로 처벌받지만 신분이 있는 자가 행위를 하면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신분자가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의 신분 그때의 신분을 우리가 소극적 신분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형식적 분류 방법에 의해서 구성적 신분, 가감적 신분, 소극적 신분을 나눠요. 즉 구성적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 신분범에서의 신분 그 다음에 이제 가감적 신분이라고 하는 건 부진정 신분범에서의 신분
그다음에 소극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누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 분류 방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보는 것처럼 위법 신분, 책임 신분, 처벌 조각적 신분이라고 나누는 견해도 있는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분류한다는 의도는 좋아요. 근데 위법 신분과 책임 신분을 구별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구별에 많은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교재도 간략하게만 써놨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위법 신분, 책임 신분을 소개하는 교재들도 대부분 다 뭐 거의 100% 다 이거는 지금 이론상 해석상의 난맥상이기 때문에 채택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실적 분류 방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33조 신분의 개념을 받고 33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235페이지 33조 해석론 나오는데 33조가 적용되는 부분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신분이 있는 사람이 신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없는 사람이 비신분자한테 이게 가공한 경우에 즉 가담했다고 이제 개정되는데 가담한 경우에 적용되는 게 33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거기 보는 것처럼 33조 해석론 보시면은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르면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고 그 결과 신분자인 정범에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사정은 모두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해서도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즉 원칙적으로 신분자가 있어. 신분자가 있는데 이 신분자가 성립하는 범죄 신분범인데 어떤 비신분자가 얘한테 가담을 했어요. 자, 그럼 얘가 정범이고 얘가 공범이다. 그럼 정범한테 포함되는 일신전속적 상태로 가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다 얘도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신전속적 상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사정은 모두 얘한테도 그대로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3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33조가 없으면 뇌물죄에 대해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자,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비신분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교사하거나 방조하거나 공동정범으로 가담을 했어요. 그땐 뇌물죄로 성립하고 뇌물죄 공동정범, 뇌물죄 교사범, 뇌물죄 방조범으로 그냥 처벌하면 된다는 거예요. 33조가 없으면 이렇게 처벌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어떻게 됐냐? 우리 형법은 이제 33조라고 하는 그 원칙을 33조라고 하는 규정을 둬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에 따른 해결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공범 종속성에 따른 일반 해결 원칙에 따르지 않고 33조라고 하는 독자적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독자적 규정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된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33조는 본문하고 단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하고 단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자, 강의관 236페이지에, 본문 단서 관련돼가지고, 본문 단서 구별설, 그 다음에 2번 과형 개별화설, 뭐 3번 위법신분 책임신분 구별설이 있는데, 위법신분 책임신분 구별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문 단서 구별설과 과형 개별화설, 뭐 두 개의 어떤 학설 대립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먼저 본문 단서 구별설 입장에서는 뭐냐, 33조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제33조부터 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냐? 33조 본문을. 자, 얘를 구성적 신분의 종속성, 즉 구성적 신분, 우리가 진정신분범이죠. 진정신분범의 종속, 진정신분범에 연다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렇게 보고, 왜냐면 여기서 볼 때 이제 사실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다 그랬을 때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이거를 진정신분범으로 보는 거예요. 구성적 신분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성적 신분범에 있어서는 뭐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도 구성적 신분범에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대해서 종속하는 거다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서는 뭐냐?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이 있기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가감적 신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거를 가감적 신분이라고, 가감적 신분의
개별성을 규정한 거다. 개별성을 규정한 거다. 아니면 비종속성. 뭐 개별성이라는데 위에 종속성이라 썼으니까 밑에는 종속하지 않는 거다. 비종속성을 규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바로 본문단서 구별설이에요. 자, 이 본문단서 구별설은 결국 뭐예요? 구성적 신분. 즉 구성적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신분범이고, 자, 가감적 신분이라는 건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신분범에서의 그 구성적 신분에 대해서는 종속해서 성립한다. 그때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 문제인 과형 문제는 본문에 따라 해결을 한다. 그 다음에 부진정신분범의 이건 뭐예요? 가감적 신분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처벌 문제는 즉 과형 문제. 부진정신분범의 처벌, 과형 문제는 단서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본문하고 단서를,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그 다음에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은 33조 단서로 이제 본다. 여기 성립과 처벌은, 과형은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견해가 본문 단서 구별설입니다. 이것이 좀 다수결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자,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분의 종속성을 규정한 거다. 즉,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라는 게 왜 우리가 진정신분만 이해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라고 하는 거는 진정신분범이든 부진정신분범이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진정신분범도 신분이 없으면 성립이 안 해요. 성립 안 하죠. 부진정신분범도 결국 신분이 있으면 가중된 형으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신분이 없으면 가중되지 않은 형으로 처벌받을 뿐이지 처벌의 문제지 성립 문제는 결국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다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 단서로 구별하는 견해가 아니라 결국 본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본문이라고 하는 건 구성적 신분의 종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신분의 종속성을 나타내는 거다. 즉 신분은 무조건 종속하는 거다. 이렇게 성립하는 거고, 자, 신분은 종속해가지고 신분범은 종속해서 성립하는데 단지 처벌의 문제만 단서에 의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벌 관련돼 가지고는 과형이야 단서 규정은 신분범에 있어서 특히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과형의 개별화를 규정한 거다. 과형의 개별화, 즉 과형의 비종속성을 규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과형 개별화설이에요. 자, 이 견해는 결국 얘는 뭐예요? 신분범의 종속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분범이 성립하는 데는 종속해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정신분범이든 아니면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대해서는 다 뭐로 본다? 이렇게 단서로 본문으로 해결한다고 보는 겁니다. 진정부인 신분범이든 부진정 신분범이든 성립하는 건 다 본문에 의해서 종속해서 성립한다. 자, 근데 처벌 문제는 어떻게 보냐? 밑에 처벌 문제는 결국 과형의 개별화라고 하는데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즉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이건 부진정 신분범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는 뭔가 형벌을 부과하는 걸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부진정 신분범의 과형 처벌 문제는 단서에 의해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견해가 바로 그 과형 개별화설의 입장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이 다수결적 입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이라고 봐요. 자, 근데 이 다수의 견해가 소수의 견해인 그 과형 개별화설, 특히 판례 입장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문제, 그다음에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 문제, 과형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비판할 때 너희는 진정신분범의 성립, 그다음에 부진정신분범의 성립 문제 해결하지만
부진정신분범의 과형 문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진정신분범의 처벌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라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진정신분범이 이렇게 종속해서 성립하면 이거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 문제만 논하는 때문에 진정신분범의 성립은 결국 성립과 과형도 뭐다? 종속해서 처벌한다 라고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헌의 해석상 33조의 문헌의 해석상 신분관계로 인해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라고 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꼭 진정신분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신분범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보다는 이렇게 판례처럼 해석하는 견해가 좀 더 타당한 입장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볼 때 뭐 저게 다수설적 입장이겠지만 이런 소수설적 입장,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학부 생활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시험 공부를 한다면은 그런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과형 개별화설이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본문과 단서의 규율 대상에 관련된 이제 검토 부분을 보시면은 거기 보는 것처럼 자, 본문 단서 구별설이 단서를 신분의 비종속성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물리 해석에 반한다. 즉, 오히려 저렇게 해석하는 게 이걸 구성적 신분으로만 해석하는 게 물리 해석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서 규정은 단지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 비종속 문제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자, 얘네는 부진정 신분의 성립까지 여기다 넣는데 단서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거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지 뭐 성립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해석이 물리 해석에 반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33조 본문은 신분의 종속성, 이게 신분의 종속성을 선언한 거고, 그 다음에 단서는 형사처벌의 합리화를 위해서 신분의 효과가 비신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특히 가중적 신분의 경우에 과형의 개별화를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렇게 해석하므로 과형의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석해야 되므로 이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단서에 보면은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쓰죠. 자, 그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쪽 견해와 이쪽 견해가 바라보는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즉, 단서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단서를 그대로 해석하면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가중적 신분의 경우에는 비신분자를 통상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감경적 신분의 경우에도 비신분자를 중하게 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신분자를 감경적 신분범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존속살해죄하고 영아살해죄를 보면 됩니다. 자, 살인죄에 대해서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존속이라고 하는 신분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존속살해죄가 되고 영아라고 하는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그 신분관계가 있으면 영아살해죄로 감경처벌을 합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자기의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탁을 받고 그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죽인 사람은 뭐다? 죽인 사람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에요. 보통살인죄고 교사한 사람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존속살인죄고 그걸 교사한 사람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영아살인죄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관련돼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그 감경적 신분의 경우에도 비신분자를 중하게 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신분자를 감경적 신분범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 즉 관련돼 가지고 무건형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 내가 내 애를 죽여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부탁받은 사람은 뭐예요? 부탁받은 사람은 신분관계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로 나의 애를 죽이라고 누가 교사했습니다. 영아를 죽이라. 그럼 내가 내 애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참작할 만한 동기로 죽이면 내가 영아살해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영아살해죄의 정범인데 그걸 교사한 사람은 뭐다? 교사한 사람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뭐다?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형의 개별화 원칙이다. 과형의 개별화 원칙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일부 견해들 저쪽에서 보는 견해는 뭐냐? 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아니면 영아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보통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뭐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도 거의 조그만 글씨를 써놨는데
본문 단서 구별설에서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 데는 책임 개별화 원칙을 규정으로 해석해서 감경적 신분범의 경우에는 보통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견해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영아를 살해한 사람은 영아살해죄의 정범이에요. 근데 교사한 사람은 뭐다? 교사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통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한다는 게 저쪽 견해 입장이고, 이쪽 견해 입장은 뭐냐? 이쪽 견해 입장은 그냥 영아살해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과형 개별화의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물리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영아에 나의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살해죄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통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해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8페이지, 37페이지 위에 보면 이와 같이 신분자, 비신분자를 항상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론이 가지는 문제점은 해석을 통해서 책임 개별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 주장이자 김성동 교수님의 주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33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33조와 관련된 규정 중에서 지금 이 문제는, 자,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거예요. 비신분자가. 이때는 우리가 33조에 의해서 해석을 전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더라도 뭐다? 이것이 없더라도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 즉 신분자가 이쪽으로 가담하는 거예요. 비신분범의 범죄에 가담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23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33조가 적용돼요. 근데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 어떠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결국 해석에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 해석에 맡겨져 있는 해석 방법이 바로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진정신분범이 문제되는 경우 그래가지고 공무원 갑이 공무원 아닌 을을 교사해가지고 A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냐? 즉 공무원이 공무원 아닌 사람한테 뇌물을 받게 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뇌물죄 같은 게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어떠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얘는 뭐예요? 처벌받지 않아. 3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3조가 공범 종속성에 관한 33조가 없기 때문에 공범 종속성에 따른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을은 뭐냐? 을은 신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뇌물을 받아도 무죄라는 얘기예요. 무죄인 사람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신분자, 공무원이 자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을에 대해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된다면 그때 갑은 간접정범으로, 뇌물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신분범이 문제되는 경우, 관련돼가지고 가중적 신분범 사례하고 감경적 신분범 사례를 나눴는데, 요 가중적 신분범 사례는 기본적으로 판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가중적 신분범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갑이 친구 을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경우요.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갑이 을한테 교사를 했어요. 갑이 친구 을로 자신의 아버지 A를 살해하라. 얘가 살해하라고 얘가 교사한 겁니다. 즉, 근데 A는 그 A라는 사람은 여기도 쓰지 말고 이 A는 갑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얘와 관련돼가지고 을은 무슨 죄가 되겠어요? 관련돼가지고 을은 기본적으로 보통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보통살인죄. 을이 보통살인죄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을은 자기 아버지를 교사하라고 얘한테 교사를 했는데 얘는 어떤 범죄의 교사 범위를 성립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 이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자 역시 33조가 규정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으로 해결해야 된다. 즉 얘가 신분관계가 없어. 그럼 얘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받아. 그럼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 얘의 가담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보통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범종속성의 일반 원칙의 기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범종속성의 일반 원칙을 하면 얘가 보통살인죄면 얘는 그냥 보통살인죄 일반적인 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범종속성의 일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느냐? 우리 판례는 이때는 33조 단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판례는 왜 33조 단서를 적용한다 그러냐? 자, 33조 본문은 뭐예요? 본문은 신분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즉 정범행은 뭐다? 정범행은 신분범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범행은 반드시 신분범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범이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이 정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그게 본문의 적용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서를 보면 단서는 그냥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라 그랬지 이 경우가 꼭 정범이 신분범위해야 된다고 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조 단서는 정범이 신분범이든 아니면 신분범이 아니든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 입장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얘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33조 단서는 뭐냐? 33조 단서는 단지 무거운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33조 적용을 해가지고 무거운형으로 벌하지 않는데 그건 책임 개발의 원칙을 논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때 얘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단서의 적용설에 볼 때는 이때는 그냥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 교사범위 성립한다. 라고 보는 것이 33조 단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의 범죄에 대해서 종속성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그냥 살인죄 교사범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33조 단서를 적용하면 책임 개별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얘만 보통살인죄로 처벌받고 얘는 그냥 존속살해죄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것과 반대의 경우가 감경적 신분범 살인데 갑이 자신의 여동생 을로 하여금 그 자신의 영아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경우. 자, 이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갑이 영아 살해를 교사했어요. 을한테. 그 을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떤 영아를 갖다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 관련돼 가지고 갑이 자신의 여동생 을로 자신의 영아. 근데 이 영아는 누구냐? 얘는 갑의 영아예요. 갑의 영아죠. 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죄가 되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을은 기본적으로 보통살인죄가 된다. 관련돼 얘는 보통살인죄가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 33조 단서를 적용하든 아니면 공범종속성의 일반 원칙이든 얘는 보통살인죄가 된다고 봐요. 자,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공범종속성의 일반 원칙이 있다면 을이 어떻게 돼? 을이 보통살인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갑은 뭐예요? 자기의 영아를 살해하려 했지만 기본적으로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때 얘는 그냥 갑은 보통살인죄 교사범이 성립한다. 공범 종속성에 따라 가지고 얘가 정범이고 거기에 종속성에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한테 종속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신분관계 따지지 않는다. 이게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경우도 역시 33조 단서는 정범이
신분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이 신분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신분이 없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33조 단서를 적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33조 단서를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을은 뭐다? 을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갑은 뭐냐? 이에 대해서 갑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아살해죄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보는데, 이게 책임 개별화성이 책임 개별화설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33조 단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임 개별화가 아니라 과형 개별화의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을은 영아살해죄의 법정용으로 처벌, 그러니까 을은 영아살해죄, 을이라고 하는 사람, 그 기본적으로 을은 영아살해죄의 법정으로 처벌하고 갑은 영아살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즉 각자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둘 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영아살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라고 보는 것이 뭐 이런 사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어느 범죄 33조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이렇게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에 33조가 적용되지만,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는 공무원 종속성의 일반 원칙에 의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33조 단서를 적용한다고 하는 학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견해에 따라 가지고 잘 비교해 주면서, 특히나 부진정 신분범 중에서 가중적 신분범 사례와 관련돼 가지고 나온 부분들은 뭐 판례가 명확하게 33조 단서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분범에 관련돼가 신분범 종류 중에서 구성적 신분, 그다음에 가감적 신분, 즉 진정 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에 관련된 논의들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소극적 신분에 관련된 규정들을 봐야 되는데, 자, 소극적 신분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극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위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는 신분, 그걸 우리가 소극적 신분이라고 그래요. 그 소극적 신분도 분류를 해보면은 뭐 불구성적 신분이라 그래가지고 위법조각적 신분, 그 다음에 책임조각적 신분, 형벌조각적 신분으로 나눠놓기도 합니다. 여기 먼저 위법조각적 신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더 정확한 명칭은 불구성적 신분이죠. 즉 일반인에게 금지된 행위가 특정 신분자에게는 허용되어 있는 경우의 신분이다. 즉 의료법상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의사가 하는 경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하는 경우는 처벌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뭐 위법 조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위법 조각이 아니라 아예 범죄가 구성하지 않는 거죠. 면허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불법성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구성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용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의미상으로는 그렇지만 뭐 위법 조각적 신분이나 불조각적 신분이나 그 불구성적 신분이나 같은 의미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분이 있는 경우에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즉 범인 능죄에서 친족 관계라든가 증거인멸죄의 친족 관계, 그다음에 형벌 조각적 신분으로는 기본적으로 친족 상들에서 뭐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의 신분, 이런 경우에 관련된 건 뭐다? 이런 경우에 관련된 우리가 소극적 신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극적 신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해석론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관련돼 가지고, 그 소극적 신분의 경우도 아까 적극적 신분에 관련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하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 다 문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소극적 신분의 경우도, 자,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할 수 있고, 아니면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소극적 신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신분 관련돼 가지고 소극적 신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3조 단서라고 하는 거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만 얘기했지, 그 신분의 요소가 정범한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범한테 있어야 되는지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거는 적극적 신분인지 소극적 신분인지도 구별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33조를 적용해야 된다. 즉 33조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형법 33조 적용설이에요. 자, 우리 판례 입장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33조 적용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밑에 보는 것처럼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동가공한 의사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신분자와 비신분자 간의 협의의 공범뿐만 아니라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33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 관련돼 가지고 표준 판례도 있고 밑에 몇 가지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극적 신문에서 이렇게 가담한 거나 이렇게 가담한 경우에 규정이 없다면은 33조를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결론 보시면 되겠지만 형법 33조 적용설은 33조 문헌의 의미에 대한 가공의 정도가 해석의 수위를 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33조를 해석해도 소극적 신문을 거기다가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우리가 규정이 없다면 결국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박스에다가 제가 이제 불구성적 신분의 경우, 그다음에 책임 조각적 신분 또는 처벌 조각적 신분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가담하는 거, 이렇게 가담하는 경우를 각자 설명을 해놨어요. 그때 설명된 걸 보시고 아, 소극적 신분에는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공범과 신분에 관련된 내용까지 마치면서 범죄론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다 마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